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이틀 동안의 현장 점검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과학적 괴담을 근거로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누리호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함께 발사한 큐브 위성 가운데 4기도 신호를 보내오면서 모두 8기 가운데 5개의 교신이 확인됐습니다. 슈퍼 태풍 마와르가 강타한 휴양지 괌 공항이 이번 주 내내 폐쇄될 걸로 보입니다. 태풍 피해로 호텔에도 물과 전기가 끊기면서 임신부를 포함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어제 누리호가 싣고 간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데 이어 양방향 수신까지 성공했습니다. 조선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 공공연구정책과는 어젯밤 7시 58분쯤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한 이후 오늘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고 3개월 동안 초기 운영을 거친 뒤 2년 동안 본격적인 지구 관측 임무에 들어갑니다. 함께 발사된 7개의 큐브 위성 가운데 도요셋 2기와 산업체 큐브 위성 2기는 위성 신호 교신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도요셋 2기와 산업체 큐브 위성 1기는 아직 신호 교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과 큐브 위성들은 앞으로 지구 550km 상공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 인공 위성들이 앞으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지 나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누리호에서 나온 인공위성 8기는 지구 550km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체 주 탑재 위성은 카이스트에서 제작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입니다. 지구로부터 550km 궤도를 2년간 돌며 지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데 우리 기술로 만든 소형 영상 레이더를 검증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영상 레이더 기술은 주간이나 또는 야간 그리고 구름이 끼어있는 상태에서도 지상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제작한 도요셋 큐브 위성 4기도 누리호에 실려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애초에 러시아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전쟁으로 발사가 무기한 연기된 탓에 누리호에 승선했습니다. 지구와 가까운 우주 날씨 변화를 관측하는데 특이한 건 위성 4기가 편대 비행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주 날씨의 미세 구조를 효과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데요. 즉 공간적인 변화와 시간적인 변화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업체들이 제작한 큐브 위성 3기가 목표로 한 지구 550km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2, 3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누리호는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매년 한 차례씩 각종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로 실어 나를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어제 누리호가 우주로 향할 때 천남 고흥에는 이 순간을 기억하려는 인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던 전망대에서는 발사 성공 소식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요.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전망대에 모인 시민들, 누리호의 발사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오후 6시 24분, 15km 떨어진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섬광과 함께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일대는 함성과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불꽃을 뿜어내며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가족과 연인과 휴대전화 카메라를 연신 누르며 역사적인 비행 모습을 담아봅니다. 불꽃이 선명하게 나와서 멋있었어요. 기분이 너무 감격스럽고 좀 좋았어요.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올라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지난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전광판을 통해 누리호의 실시간 상황이 전달될 때마다 기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종식으로 지난 2차 발사 당시보다 인파가 더욱 많이 몰리면서 누리호 성공 발사 응원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하며 우주 탐사의 꿈까지 기원해봅니다. 마음이 엄청 뭉클했고 연구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우주 최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달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행성에도 가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누리호의 불꽃만큼 뜨거운 국민들의 응원 속에 순수 국산 기술로 완성한 누리호의 발사 성공이 우주 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의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서 과학기술계의 대단한 쾌거라고 축하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이거는 우리 산업과 과학기술계의 대단한 쾌거입니다. 정말 벅차고 그리고 이 우주과학이 모든 산업의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축하해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슈퍼 태풍 마와르가 태평양 휴양지 괌을 관통하면서 현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돼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한국인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비상의약품 등을 전달하며 관광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괌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풍 마와르 여파로 괌 현지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했는데요. 오늘도 오전과 저녁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결항하는 등 괌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30일 공항 운영이 재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괌 공항 당국이 30일 재개를 목표로 활주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우리 공관 측에 전달했다는 설명입니다. 대한항공은 활주로 폐쇄로 내일까지 괌과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했다며 현지 복구 상황에 따라 추후 운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도 우선 내일까지 괌과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 30여 편이 결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여행사들도 태풍의 영향으로 현지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보상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괌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했지만 강풍과 폭우로 인한 단전, 단수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 얼마나 있습니까? 네, 외교부는 8천여 명의 우리 국민이 괌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교민 5천여 명, 관광객 3,300여 명인데요. 지금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괌 주재 공관인 주하간야 출장소는 응급 상황이 접수될 경우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히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비상의약품을 전달하며 필요시 병원 안내도 지원하고 있고 괌 관광청과 협조해서 병원 교통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민단체와 임시 대피소 마련을 협의하는 등 관광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지난 19일부터 여러 차례의 안전공지를 통해서 외출과 수상활동 자제를 당부했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긴급 민원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괌에 갔던 한국인 관광객 3,000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먹을 건 고사하고 숙소가 없어서 노숙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현지 관광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침대까지는 물이 안 찼기 때문에 그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들어갈 수 있는 숙소도 없다고 하네요. 지금 노숙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로비에 있거나 뭐 차에서 자거나 컵라면, 과자밖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틀째 그것만 배고프면 먹고 있고 약 드시는 분들이 약이 없어서 지금 문제라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지병이 원래 있으셨던 어머니, 아버님 뭐 이렇게 오셨던 분들 약 떨어졌고 아기들도 열나고 군 수송기라도 제발 보내줬으면 하는 다 그런 바람들로 저희가 영상 안에 연락하고 민원 넣고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뚜렷한 답변이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끝내고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어제 일본 측과의 기술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시찰단, 안전성 평가에 진전을 이뤘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시찰을 마무리한 시찰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측과의 기술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찰단이 이번 원전 점검에서 막판까지 중요하게 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전원 공급입니다.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재난 등 여러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를 보는 건데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일본 측에 요청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전원은 끊길 수 있거든요. 전원이 끊겼을 때 그러면 일종의 그동안에 제어를 해왔던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밸브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했다 이런 말씀. 특히 이번 회의에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처음 참석했는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규제기관으로서 심사 검사, 그러니까 안전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는 현황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고 확인을 했고요. 시찰단은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들을 확인했고 추가 자료들도 요청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추가로 분석해야 할 작업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시찰단의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귀국을 앞두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과학적 괴담을 근거로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의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방출됐지만 우리 해안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본의 역성을 들었습니다. 일본 총리실 서울 출장소 같은 행태입니다.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게이트 등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공분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로비 의혹 등으로 불똥이 옮겨 붙었습니다. 게임 업계는 자칫 산업 전반에 타격이 오진 않을까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발단은 한국게임학회에서 비롯됐습니다.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화폐를 통해 현금화하는
플레이 투 원 입법화를 위해 정치권의 로비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소문이 무성했던 결국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그런 어떤 업체라든지 협단체들이 로비를 한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결과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위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진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로비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된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위 교수가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회에 불법 로비를 한 것처럼 주장해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면서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 중입니다. 게임사들로 구성된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위 교수가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입법 로비 의혹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위메이드 출입 기록을 공개한 데 이어 야권에선 청문회 카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게임업계는 연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임업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로비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함께 가상자산 규제를 어디까지 할 건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캄보디아 여성과 평생을 약속한 남성이 아내 앞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 앞으로 모두 25건 들었습니다. 첫 보험은 결혼한 2008년에, 마지막은 2014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험에 가입한 해 만삭이던 여성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난 2014년 8월입니다. 경부고속도로 CCTV 화면 보고 계십니다. 승합차 한 대가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만삭이었던 20대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 이때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7개월 된 태아와 함께 이 사고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건 40대 남편입니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25건이나 되는 보험 탓에 경찰은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숨지면 탈 수 있는 보험금이 수십억 원에 달했고 아내 혈액에서는 수면 유도제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졸음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습니다. 동영상에 보면은 피의자가 차량을 여러 차례 조장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결과를 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고의적인 사고로 보고 남편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의 살인이 의심된다면서도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남편의 주장을 검찰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가 나오면서 남편이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 11곳을 상대로 냈던 소송도 진행되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 한 소송의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 내려졌습니다. 결론은 보험사가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결과가 남편의 승소로 판결이 되면 남편 측이 받게 될 보험금은 모두 96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경찰이 어젯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예정됐던 금속노조의 야간 문화제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3명이 체포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피켓을 들고 앉아있던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됩니다.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불법 집회로 판단해 강제 해산한 겁니다. 언제든지 쉽게 해고되는 일회용품이 되었습니다. 그걸 바꾸고자 이렇게 우리 와 있는 겁니다. 잡아가십시오. 이후 노동단체는 대법원 정문 앞으로 이동해 야간 문화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인근 건물 사유지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앞서 낮에는 경찰이 주최 측 방송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위법한 체포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는 2년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주최 측은 야간문화재가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농성 이후 강경 대응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그동안 경찰이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무질서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집회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에는 기동대 6개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동단체는 임금 인상과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당분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금속노조의 철야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게 주어진 법률과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 집회와 시위는 현장 해산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어이없게 앗아가는 음주운전 사고. 잊을만 하면 어김없이 또 발생합니다. 과거 충격적인 사고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였죠. 음주운전자가 초등학생 4명을 차로 치었습니다. 이로 인해 9살 배승아 양이 숨졌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승용차가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덮쳐 부인이 숨졌던 일도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들입니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를 분석해봤습니다. 8% 정도는 음주운전 사고인 거로 나타났는데요. 13만 4천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300여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운전대를 잡는 이유 무엇일까요? 지난 2001년과 2021년 실시된 음주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조사 결과를 보면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적다는 기준, 사람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일까요?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일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숙취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빈번합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 8명 가운데 1명꼴로 전날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날 운전대를 잡는다고 말해서 안일한 인식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숙취 운전도 엄연한 음주 운전인데요. 황금 연휴를 앞둔 숙취 운전 주의보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애 마지막 날까지 생계를 위해 배달 오토바이를 타다 음주 차량의 죽음을 맞이한 40대 가장. 저희 아버지와의 같이 보낸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만 하시는 분이라 집을 거의 안 들어오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날 밤새 술을 마시느라 잠을 자지 못했고 사고 순간에도 졸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술이 다 깨지도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숙취 운전은 이렇게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술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인식 자체가 바뀔 정도로 처벌이 강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하면 사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숙취 운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술 먹고 그 다음날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운전자 8명 가운데 1명은 전날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날 운전한다고 답했고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람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1년 내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전날 술을 마셔도 상관없이 운전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2%. 여전히 숙취 운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 수준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자고 일어난 뒤에 숙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엄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단속에 앞서 무엇보다 숙취 운전에 대한 운전자 인식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에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입항할 걸로 보입니다. 자위함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우길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일단 이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주 제주에선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고위급 회의가 열립니다. PSI는 불법 무기나 미사일을 실은 항공기나 선박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를 계기로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이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호주, 특히 일본 등 4개국 해상전력이 참가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선 하마기리함이란 호위함을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하마다 야스가츠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 함정에 자위함기를 개항할 방침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훈련 뒤에는 우리 국방부 장관의 사열도 예정돼 있고 훈련 전후로 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자유함기와 우길기, 정치권에서도 이게 똑같은 거냐 논란이 있긴 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우길기는 빨간색 대각선 줄무늬로 잘 알려져 있죠. 이 깃발 한가운데엔 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기 또한 붉은 원이 왼편으로 약간 치우쳐 있기도 하지만 우길기와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자위함기 역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의 일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법에는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와 일장기를 함께 걸도록 규정돼 있어 이 다국적 훈련 등에서 목격되곤 합니다. 네, 이 논란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해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일본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 우리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탄 경항모 이즈모에 경례하면서 야권 등에서 굴욕 외교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국방장관이 탄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례를 받아 정반대 상황이 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위대 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 관함식에 해상자위대가 초청됐지만 우길기 개항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불참했습니다. 다만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이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 관함식에 자위함기를 단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른 나라에서는 자위함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군은 일본 자위함기는 우길기와 형태가 다르고 이 국제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중국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스키호가 이 중국 산둥반도 칭다오항에 입항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 함정은 자위함기를 달고 있었는데요. 2008년과 2011년에도 이 자위함기를 달고 중국항에 입항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부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중국 정부는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가속화되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자위함기에 대한 국민적 감정 사이에서 이 비슷한 논란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 거
송대현 씨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La détention provisoire de Madame Jean est de nouveau prolongée.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 장미정 씨는 남편의 친구에게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 금원석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쉬운 일이었다. 현장에서 압수된 가방에 들어있던 것은 마약이었다. 옷하고 타올하고 굉장히 감싸져 있었어요. 그 마약이. 그냥 너무 황당했어요. 코카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장미정 씨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마약 운반을 사주했던 진범이 잡혀 자신의 억울함을 증언해줬지만 교도소에서의 비참한 생활은 계속됐다. 성추행이 만연한 교도소. 형편없는 식사로 늘 배가 고팠다. 이게 지금 무슨 생활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와이프가 고생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가정주부 장모 씨는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인데 1심 재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장미정 씨가 마약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증언이 필요했다. 대사관에서 보냈다고 말하는 판결문은 약 7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에 제대로 도착했고 장미정 씨는 여전히 구속된 상태였다. 뒤늦은 재판 서류 제출로 구속된 지 2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받은 형량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서 보낸 장미정 씨는 2006년 11월 15일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2주) 전 충남 천안의 한 주택에서 고등학교 3학년 김상현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방 속 수첩과 유서에는 1학년 때부터 동급생들이 저질렀다는 괴롭힘 사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요. 유가족들은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미온적으로 대응해 아이가 숨진 거라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김 군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고향을 떠나 충남 천안에서 어머니와 생활하던 고등학교 3학년 김상현 군. 전남 목포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지난 11일 김 군이 숨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군은 수첩과 유서에 고1 때부터 동급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고향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을 했고 SNS를 통해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올리는 등 괴롭혔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학생들 한 8명 정도가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왕따시키고 게이라고 놀리고 욕하고 참다 못해 선생님과 학교 폭력 관련 상담도 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또 5월 4일 날 집사람이 전화해서 학교 폭력 방지위원회를 열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묵살하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사가 학교 폭력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유가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구성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김 군이 숨진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같은 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실제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 아버지는 나이 40이 넘어서 본 귀여운 막내 아들을 떠올리며 몇 번이고 울먹였습니다. 유서 속 당부대로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과 교육청이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해자 학생들하고 그 직무유기한 선생님하고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분들하고 이분들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이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오전부터 곽 전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재작년 11월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는데 오늘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과정과 관련한 전반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이선희 씨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2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선희 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어제 오전 이 씨를 불러 늦은 밤까지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세운 연예기획사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 45분쯤 서울 압구정동 길가에서 처음 만난 여성 일행에게 합석을 제안하다 시비가 붙자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을 가장 강력한 방안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에 대해선 두 나라의 평등한 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대담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방안으로 워싱턴 선언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의 가장 강력한 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which is an affirmation of our commitment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And we do believe there's important, deterrent messaging there.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한미 핵협의 그룹 NCG는 더욱 평등한 동맹을 추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가장 높은 차원의 안보 문제인데 함께 협의한다는 건 그만큼 심화한 한미 동맹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And really creating, frankly, a more equal alliance where we do more together. To address this. But the idea of this deepened consultation, I think, is entirely appropriate. 미 국방부는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안보 차원에서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냈다며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 합참의장으로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을 지명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는 과거 두 차례 군산 공군기지에서 각각 조종사와 부대장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임명되면 처음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모두 흑인이 맡게 됩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 그룹의 대표를 누가 맡을지 한미 양국에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초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합의에 근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심사할 수 있는 재량 지출에 대해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700억 달러, 우리 돈 약 93조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재량 지출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 측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우방인 벨라루스로 전술 핵무기를 이동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강력한 규탄과 경고를 보냈지만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방장관이 러시아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에 따라 벨라루스가 핵무기를 포기한 뒤 30년 만에 핵무기가 다시 배치되는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이미 지난달 군부대를 러시아에 보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중심으로 핵무기 운영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на полигон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олучили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в их эксплуатации. 전술핵의 벨라루스 이동 배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경 부근에 핵무기가 접근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하지만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긴 게 아니며 모든 국제법의 의무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ссия не передает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контроль над ним и решение о применении остается за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ой. 미국은 즉각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핵무기를 쓰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직 러시아의 사용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yet another example of making irresponsible and provocative choices. So we remain committed to collective defense of the NATO alliance.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F-16 전투기 조종 훈련에 반발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술핵 이동 배치는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에 경고를 보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일본에서 한 남성이 총기 난동으로 경찰을 비롯한 4명이 숨졌습니다. 시의회 의장의 아들로 보이는 용의자는 밤새 경찰과 대치한 끝에 검거됐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일본 나가노현 나카노시의 농촌마을. 어둠을 뚫고 총소리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연이어 들립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주택에 숨어든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난 소리입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오후 4시 반쯤. 한 여성이 30대로 보이는 남성에게 흉기로 공격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목격자는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죽이고 싶어 죽였다고 태연히 말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에게 마구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명을 살해한 남성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시의회 의장의 집으로 숨었습니다. 집에서 탈출한 시의회 의장의 아내는 용의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반 수사경찰을 파견하는 등 방호 장비로 무장한 채 밤새 대치한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의식불명의 여성 1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2002년 월드컵의 그런 감동을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다는데 너무 선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은중호가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온두라스에 2골을 먼저 내주고도 비기며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은 아르헨티나 멘도사 경기장에서 열린 F조 2차전에서 전반 중반 1명이 퇴장당한 온두라스와 2대2로 비겼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승 후보를 프랑스를 이긴 김은중호는 1승 1무를 기록하며 조 2위가 됐습니다. 감비아는 조별리그 2차전에서 프랑스를 2대1로 이기며 2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우리 대표팀은 오는 29일 열리는 감비아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쉽지만 연휴 내내 소나기나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내일은 오후 한때 충청과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밤에 중북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곳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제2호 태풍 마와르는 초강력 세력을 유지한 채 필리핀과 타이완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